안녕하세요.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심리학 작가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슷한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거라든가,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하는 편이고요. 일본은 좀 예전부터 해왔던 거를 하는 게 좀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지, 예전부터 해왔던 것을 하는 데서 좀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방이나 야동은 영어로 번역하면 둘 다 이제 포르노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제 먹방이 예전에 이제 푸드 포른이라고 번역이 됐었죠. 근데 이제 둘 다 그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본능을 이제 가감없이 보여준다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적 욕구가 강하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거기서 두 나라 사람들이 이제 교류 욕구를 충족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먹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먹방을 언제 보느냐 하면, 내가 혼자 이제 집에 들어와서 뭘 먹을 때, 심심할 때 이제 틀어놓고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취를 하거나 요새 1인 가구도 많아졌지 않습니까? 혼자 집에 와서 이제 외로움을 느낄 때 틀어놓는 게 이제 먹방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방이라는 게 어떤 내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이제 매개체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먹는 걸 볼 때 나는 편안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상태에서 교류를 하는 행위잖아요. 거기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끼고 싶다, 다른 사람과 좀 가깝게 지내고 싶다, 정서를 나누고 싶다,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기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이 중요하잖아요. 채광이 중요하고 이제 그 보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문이 남쪽을 향해 있고 이제 창문이 크게 이렇게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그 햇빛이 우리보다 훨씬 세고 여름에 덥고 하기 때문에 북향집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본집, 군산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일본 가옥 들어가 보시면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둡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빛이 북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도, 막 열어놓고 그러면은 습해요, 우리보다. 그래서 이제 문도 좀 닫아놓고, 이제 대신에 목조 건물이고 다담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습이 되는 효과는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건축에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규격화돼 있다, 모듈화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이 아무래도 이제 지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를 하기에 모듈화 있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은 다담이 몇 개짜리다, 몇 조짜리 집이다 그러면 이제 건축 자재라든가 이렇게 다 이제 세팅이 돼 있어서 복구도 빠르고 이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딱 일본 건축을 볼 때 되게 규격화돼 있다, 직선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요. 한국 건축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진이나 이런 게 좀 적고, 또 이런 다양한 환경,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라든지 여러 이런 땅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런 지형 지물을 좀 자연스럽게 이용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배경하고 어울린다고 할까? 배경에 좀 녹아 들어가는, 이게 좀 시각적으로 우리가 봐서 그렇겠지만 좀 편안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를 보시면, 이제 일본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 또 이제 게임,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또 한국은 대표적으로 영화, 드라마, 또 이제 케이팝 해가지고 이제 실제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생생하게 뭔가를 하는 것을 콘텐츠화 시키는 게 많고요. 일본의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게임 같은 거는 이제 실제 사람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그러니까 2D와 3D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콘텐츠의 장점은 상상력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이랄지 사람이랄지 종족이랄지 스토리랄지 이런 게 지구상에 또는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일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런 작가의 상상이
폭넓게 반영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상력이라는 것보다는 표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한국 가수들, 이제 뭐 외국 그 사람들이 한국 가수들 노래 듣고 이제 반응하는 뭐 이런 영상들 보시면은 굉장히 이런 감정 표현을 잘한다라는 식의 이제 그 감상들이 많고,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느끼셨을 분들 계시겠지만은 일본의 연기 스타일은 약간 정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 누가 봐도 이건 극의 한 장면이다. 이제 이런 느낌의 연기인데, 한국식 연기는 이제 이 사람이 실제인지 연기인지 지금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러움을 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는 해외 관객들이 쉽게 몰입을 더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각자 잘하는 걸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일본의 그런 상상력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을 쉽게 따라하기 힘들고, 또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이제 연기력이라든지 표현력 부분을 또 쉽게 이제 따라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두 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뭐가 더 뛰어나다, 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귀신들은 그 나올 때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자기 한이 있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한국 귀신들은 주로 사또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장화홍련이라든지 뭐 아랑사또전, 이제 대표적인 귀신 스토리인데, 이제 사또님 주무시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뭐가 억울해서 죽어가지고 이걸 해결해달라. 사또가 해결을 해주면은 이제 귀신은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요. 근데 이제 일본 귀신들은 왜 나오는지를 사람들이 대충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왜 나와서 나한테 왜 이러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일본 귀신이 나오는 이유를 찾자면은 이제 내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건데, 이제 나와바리, 일본 말로. 그래서 이제 일본 괴담들을 보면은 귀신이 나온다는 장소들이 있죠. 폐가, 뭐 신사, 버려진 신사. 근데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가서 해를 입습니다. 근데 이제 안 가면 돼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일본 귀신들은 우리가 귀신들이 한을 풀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일본 귀신들은 우라미라는 게 있거든요. 우라미. 그래서 이제 우라미는 원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억울하게 죽은 거죠, 일본 귀신들도. 근데 내 억울함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도. 귀신 본인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이거를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귀신들이 관공서로 가는 거잖아요. 사또를 찾아서 이제 관청으로 간다면은 일본 귀신들은 자기가 귀신이 된 데 그냥 있는 거죠. 붙들려 있으면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내 원한을 갚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똑같이 억울하게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귀신의 무서운 점이죠. 왜 누구한테 내 원한을 푸는지 귀신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모른다. 이제 한국 귀신은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과 우라미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묘에서 이제 한국 무당들이 나왔죠. 굉장히 힙한 신세대 무당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무당은 무당이 되기 전에 신내림이라는 걸 받아요. 이제 신이 있고 신이 계시고, 이 신이 얘가 내 말을 잘 알아듣겠다. 그래서 내 뜻을 얘를 통해서 인간 세계에 참견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신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신병을 앓고 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은 사람이 이제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서 나 이제 뭐 꿈자리가 안 좋다, 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다, 이걸 해결해 달라. 그러면 무당은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제 누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걸까요? 물어보면 신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신이 연결해 주시는 다른 신들을 통해서 신의 능력을 잠시 이제 빌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제 무당이라기보다는 이제 무녀라고 번역을 하는 그 하얀 저고리에 빨간 바지 같은 거 입고 치마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식으로 신내림 받고 이렇게 자기가 무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어떤 그 신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제 행사를 돕는 그러니까 이런 재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당이 하는 일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음양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음양사는 그 한국식 무당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뭔가 공부를 한다든가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이제 천기를 읽는다, 뭐 풍수를 읽는다, 또는 이제 뭐 영적 존재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이제 공부를 해서 그 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무당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사람들이 찾아가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일본의 이제 음양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예전부터 그런 관청이나 이제 나라 소속으로 국가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묘에서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죠. 어떤 그 일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름의 어떤 주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성에 대한 관념이죠. 우리는 이제 성을 뭐 금기시한다기보다는 좀 성이라는 건 은근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문화라면 이제 일본은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 관련한 이제 축제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뭐 그런 일본 민화라고 할 수 있는 그림에도 이제 굉장히 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이 아마 눈치채시는 부분일 텐데, 굉장히 옛 모습 그대로다. 사실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그 개화를 먼저 했죠. 산업화를 먼저 하고 먼저 선진국이 됐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도쿄라든가 이런 대도시를 가도 요즘에는 되게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은 변화가 되게 빠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변화가 되게 빨리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변화를 체감을 하지 못해요.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고요. 특히 뭐 유럽이나 미국 가보셔도 금방 느끼실 수 있는 게 거의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들이 1900년대 초반에 형성된 게 많아요. 이제 거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다든지 그런 측면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과 일본 문화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한국은 선을 넘는다. 일본은 이제 선을 긋는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선이라는 게 이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를 둘러싼 이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환경 또는 이제 내가 뭐 지켜야 되는 법칙 이런 게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다 우리 도시가.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럼 바꾸자. 가지고 뭐 하루 아침에 도시 스카이라인이 막 다 바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일본이나 뭐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변화에 대한 마인드가 우리와는 좀 다르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쉽게 막 바꾸고 이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모습,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해왔던 대로 사는 게 이제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람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다르죠. 대인 관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참견을 많이 하잖아요. 오지랖이 넓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뭐 그거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참견도 하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참견을 거의 안 하죠. 예, 남의 일에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 폐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대인 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무미건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예의 바르고 깔끔하다라고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이제 한국의 대인 관계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피곤하다. 다 서로 다 이제 관심을 너무 심하게
보이고 뭐 간섭을 하고 오지랖을 부리고 이제 피곤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내가 외롭고 이럴 때는 되게 자원이 되거든요. 심심할 때 얘기하면 이제 놀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고 또 내가 뭐 조언을 구하거나 할 때 너도 나도 와서 간섭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좀 쉽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환경에서 좀 비롯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상당히 이제 자연 자체가 변화가 극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지진도 많고 화산도 터지고 쓰나미도 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발전시키는 게 문화인데 환경이 너무 내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니까 문화는 굉장히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쪽으로 발달시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내 인공적인 환경 그리고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되는 뭐 의무 같은 거는 상당히 좀 규격화해서 정해놓고 안 변하는 것을 추구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국은 상대적으로 뭐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이 그런 자기의 그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진 않았겠지만 한국은 이제 현대 사회 이후에 되게 이 개인이 내가 한 만큼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일제강점기 이후에 6.25도 있고 하면서 뭐 기존의 이런 신분제라든지 뭐 지역사회, 뭐 지역적인 기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전 국민들이 아무것도 없는 선상에서 똑같이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도 뭐 흑수저, 금수저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뭘 공부를 하고 또 뭔 장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만큼 뭐 잘 살 수 있고 그만큼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제 그 경험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조건이 이렇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걸 이제 바꿀 수 있다. 해서 이제 내가 어떤 주도성을 한번 발휘해 보자라는 식의 문화를 발전시킨 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교류가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서로를 뭐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선망하고 뭐 여행도 많이 서로 다니고 이제 바람직하게 교류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서로를 오해하기 쉬운 게 그 대인 관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제 오해가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까 선을 넘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워졌으면은 막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막 개인 정보도 물어보고 좀 알게 되면은 또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을 일본 사람들은 내 경계를 자꾸 넘어온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친절하고 이런 것 같았는데 자꾸 나한테 뭐 간섭을 하려고 그러고 참견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좀 피곤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걸 좀 갑자기 경험을 많이 하시면은 무례하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죠. 오해가. 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속을 모르겠다. 아무리 가까워져도 일본 사람들은 속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단은 이제 일본식 배려입니다. 저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내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친해지면은 속을 터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속을 터놓고 자기 얘기를 먼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끝까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섭섭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좀 끝까지 속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한테 이 벽을 친다. 선을 너무 긋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최근 뭐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이제 과거식의 그 서로의 뭐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한다든지 참견을 하는 걸 좀 많이 피곤해 하시고 좀 깔끔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일본화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면에서 일본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선을 잘 지키고 굉장히 깔끔하게 인간관계를 한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넘어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떼창을 하잖아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일본화가 됐다 그러면은 떼창을 하지 않겠죠. 네, 한국의 청년들이 어느 순간 떼창을 하지 않는다. 왜 공연 보러 온 사람들한테 방해되게 제가 왜 떼창을 하나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일본화 됐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제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한중일에서 이제 두 나라를 묶자면 중국은 한국에 가깝습니다. 한국 쪽에 가까운 편이죠. 근데 이제 한국하고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한국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가 보는 것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본보다는 덜 쓰지만.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런 이제 다른 사람 눈치를 훨씬 덜 보죠. 한국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제멋대로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제 역시 이제 대인 관계 측면에서 좀 친해지면은 나한테 너무 좀 간섭을 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매개로 관계를 맺어요. 이제 민증을 깐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나이가 많냐 해가지고 나이가 많으면은 뭐 나를 형이라고 그래라, 뭐 오빠라고 그래라, 언니라고 그래라 한 다음에 형이 언니가 뭐 이제 간섭을 하는 이런 식의 관계가 우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그렇게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게임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이런 좀 측면에서는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일본 게임하고 뭐 중국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보고 일본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 영화 보고 케이팝 듣고 또 서로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뭐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친해지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뭐 한중일이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로의 역사 또 이제 국가 정체성이 개입이 되면서 좀 이제 꼴 보기 싫은 측면도 있고 또 이 국가 정체성하고 개인 정체성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로 좀 실망을 하거나 좀 기대하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끝까지 내가 얘를 좋아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죠. 이제 뭐 한중일뿐만 아니라 뭐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를 대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생각의 전제는 내가 해왔던 게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해왔던 행동들이 누구를 만나도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편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누군가와 친해질 때 먼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친해지면 이렇게 한다. 근데 너희 나라는 안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불편하면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맞춰가는 게 좋겠죠. 일단 이제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추구하게 된 게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의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뭐 굳이 서두를 일이 많이 없었죠. 산업 자체가 우리가 이제 농업 위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업 같은 경우는 뭐 몇 분, 뭐 한두 시간 정도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90년대 제가 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코리아 타임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약속을 하면은 한 30분쯤 늦게들 만나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제 문화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빨리빨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빨리 편해지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내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뭐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나의 상황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측면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관공서에 가도 조금 기다리다가 하면 왜 나만 안 해줘요? 라든지 식당 가도 안 나오면 왜 내 거 안 나오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를 추구한다. 그 욕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국인들을 이제 가장 그 심리적인 요소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기 가치감이 높은 자기 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남한테 좀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식할 때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자기가 왜 대단한지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뭐 시키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열화시키는 게 굉장히 디폴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재산이라든지 예전에는 우리가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런 욕망이 뭐 어떤 한두 사람한테만 있었던 게 아닌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조선 말기가 가면은 양반 비율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쉽게 아실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호칭 인플레가 있습니다. 호칭이 되게 높아져요. 높임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줌마라는 거를 되게 멸칭으로 이해하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근데 아줌마는 멸칭이 아니라 어머니 학렬의 여성분들을 높이는 말입니다. 아주머니. 아저씨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학렬의 그 남자 어른을 부르는 말이고 우리가 영감탱이야 할 때 이제 영감님도 영감이 사실 정삼품 당상관을 부르는 호칭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높은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었는데 이제 되게 멸칭으로 갔죠. 영감탱이야 가면서. 그리고 이제 높임말도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뭔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좀 남보다 구별되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급이 사라진 다음에는 뭐 재산, 뭐 직업이라든지 아무것도 그런 게 확인할 게 없을 때는 나이까지 간 겁니다. 나이까지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선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남보다 좀 나아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처음에 스타트 라인도 다르고 각각 뭐 받고 태어난 능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보다 처음부터 낮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하게 누구보다 나으려면 합법적으로 낮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동일선상에 놓고 경쟁을 하는 게 그나마 이제 수능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학벌로 사람을 구별하는 이제 그게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업, 그다음에 이제 뭐 재산, 눈에 띄는 걸로 많이 구분을 하려고 하죠. 뭐 타고 다니는 차, 뭐 사는 집, 이제 이런 쪽으로 구별을 많이 하고 이제 또 특정한 어떤 네임 태그를 내가 달아야 레벨을 달아야 남보다 낫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눈치는 뭐 한국에만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눈치에 상응하는 개념은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집단 안에서 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단의 어떤 분위기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 그 욕구도 내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이제 미덕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눈치와 관계된 표현들이 다 있고요. 이제 일본에도 공기를 읽는다라는 표현이 있고, 중국에도 뭐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긴 합니다만 우리보다 눈치를 안 보진 않죠. 근데 이제 한국의 눈치는 이제 일본이나 이제 다른 집단주의 문화권의 눈치하고는 조금 다른데, 눈치에는 이제 두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춰가기 위해서 보는 눈치가 있고요. 내가 여기서 얼만큼 해야 되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는 이제 좀 주도적인 눈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다 있죠, 한국은.
그러니까 일본에는 좀 내가 이 집단에 맞춰가기 위한 눈치가 좀 강조가 된다면, 한국은 내가 좀 남보다 낫기 위해서, 남에게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보다 다시 말해서 좀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잘 나가기 위해서 남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다 입는다, 내가 뒤처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이걸 입어야 뭐 어디에 내가 속해서 안정감을 얻고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좀 두드러지고자 하는 이제 이 욕구가 좀 강한 게 한국식 눈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의 눈치를 오해하실 때, 이제 남들이 나를 눈치를 주기 때문에 내가 남들 눈치 보느라 내가 할 걸 제대로 못한다, 내가 자기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눈치를 보는 측면도 있다. 이 눈치는 내가 안 봐도 되는 거죠. 요새 뭐 한국 결혼식이 되게 비싸진다, 너무 이제 화려해진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결혼을 하는 분들한테 뭐 인터뷰도 해보고 하면은, 결혼 문화가 너무 이렇게 돼서 내가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뭐 남들이 뭐 결혼에 1억을 쓴다더라. 근데 나는 1억이 없어요. 그럼 나는 그 돈을 안 들이고 스몰 웨딩을 하거나 내가 진짜 친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결혼을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은.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욕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면 손가락질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리스럽지만 이렇게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핑계 같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 세대 애들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좀 내가 뭐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뭐 몇 년 차가 되고 그러면은 돈이 얼마가 모이고, 그래서 뭐 집을 살 수 있고 뭐 집을 늘려가고 이런 식의 그 삶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청년 세대들은 뭐 경쟁이 심해진 탓도 있고 뭐 세계적인 경제 흐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청년 세대들이 부모 세대만큼 직장을 다녀가지고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벌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삶의 방식, 뭐 이제 갓생, 이런 측면에서 남들과 구분되는 이제 나만의 이런 우월성을 찾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뭐 비혼주의자이고 난 결혼 안 할 건데 나는 결혼식은 할 거다. 뭐 이제 배우자도 없이 혼자. 그래서 뭐 스드메 다 예약하고 식장 예약하고 또 사람 친구도 초대해가지고 나를 위한 결혼식을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문화까지는 간 것 같지는 않은데, 문화는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욕구예요. 욕구이자 욕망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이유가 붙죠, 거기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뭐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든지, 그런 이유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찾는데, 근원적인 욕구 자체는 문화에서 온 경우가 많죠. 나의 현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요. 나는 좀 잘났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내 주변은 되게 쓰레기다. 되게 좀 나를 못 살게 군다, 사람들이. 이 환경이, 나라가, 이런 어떤 조건이 되게 좋지 않다라고 이제 현실을 인식하는 측면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불편하다, 이거 나만 불편해, 이런 이제 프로 불편러 측면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그런 이제 서로가 나의 불편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사회가 사실 개선돼가는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사회 문제화까지 된 것이
민원이 있어요. 민원. 그래서 이제 공무원분들이라든가 뭐 관공서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한 게 이 민원이거든요. 근데 이 민원이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 라는 거죠.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왜 이따위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기본적인 한국인의 그 자기 인식이자 현실 인식입니다. 또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죠. 모든 문화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이제 항상 향상돼 올 수 있었고, 뭐 국가적으로도 또 개인의 삶에서도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뭘 하든 간에 조금씩 개선돼 가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왔어요. 근데 그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놓치는 게 나의 행복이죠. 나의 행복이고 주변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너무 불행한 거죠, 나는. 나는 이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불행해. 근데 사실 내 불행의 근원이 태어난 데까지 가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고, 다시 태어나거나 이민을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민도 쉬운 게 아니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되게 모험적인 일이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상당히 불행을 느끼기 쉽다. 또 이제 그게 나의 또 심리 경험 방식이자 입버릇이 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마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 나쁘지 않니, 여기? 뭐 너무 불편하지 않니? 너무 여기 이제 문제가 많지 않나?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뭐 국뽕주의자도 아니고, 합니다만은, 뭐 국가의 어떤 명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마음의 습관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내가 불행하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시점에서 두드러지는 한국인의 심리적인 특성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 사료를 봐도 그렇고 꽤 옛날부터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속담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뭐 허세를 부린다든가 뭐 이런 측면은 이제 속담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측면이고, 어쨌든 오래전부터 뿌리가 깊은 한국 문화라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좀 학술적이고 가설적인 차원인데, 이제 한국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키울 때 상당히 이제 자존감을 키워주시는, 이제 뭐 건강한 자존감과 뭐 안 건강한 자존감이 있습니다만 구분하지 않고, 내가 되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쪽으로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키우세요. 안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문화에서는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지역사회 또는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똑바로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폐해 안 끼치고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게 가장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을 잘 안 하고 뭐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아주거나 이런 게 잘 없는 양육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소위 이제 기 살려주는 양육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공 질서를 지켜야지 하고 누가 얘기하면 왜 우리의 기를 죽여요? 이런 게 부정적인 측면까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그런 대접을 받고 어떤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양육을 통해서 온 측면이 좀 크지 않나 가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좀 보편적인 특성이긴 합니다. 한국 사회만은 아니고 뭐 세계적으로도 자존감이 되게 유행을 했었고요. 또 이 소위 자기애적 성격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삶의 조건이 되는 나라들에서는 자존감, 이제 자기의 어떤 영향력,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제 그런 이제 보편적인 흐름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제 제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 사람들의 그런 자기 인식이랄지 문화랄지 이런 측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다 더 자기 가치라든지 자존감 이런 쪽에
관심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인들의 이제 여러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이제 불편함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이제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쓴 글인데 한국 사람들은 표가 난다. 비행기가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다 줌 챙겨가지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완전히 멈추지 않는데 다 서 있죠. 그래서 이제 딱 서면은 다 착착착착 가가지고 여권 검사하고 이제 검사하는 쪽으로 다 가서 이제 줄을 서 있고 이제 밀리지가 않아. 그리고 또 공항에서 비행 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다 듣고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팁으로 주는 게 한국인을 따라가라. 그럼 이제 거기서 새로운 비행기가 이제 소개가 된다든지 이제 거기 숙소가 제공이 된다든지 그걸 귀신같이 알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불편함을 참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보다 이제 편한 시스템을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특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시 자기네 나라 가면은 되게 불편해 하세요. 아니 인터넷도 느리고, 관공서도 엄청 느리고, 유럽만 해도 자동이체라는 개념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돈 보내려면은 며칠 걸린다든가, 또 안경 같은 것도 우리는 안경점에서 이제 안경 맞추면은 30분 있다 오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2주, 3주, 한 달 이렇게 걸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편리함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당연하게 누려야 될 거니까. 지기 싫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잘나야 되는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정당하게,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내가 나의 우월함을 성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아무래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서려고 하면 좋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별로 잘 안 알려진 게임인데 이제 퍼즐 같은 거예요.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랭킹에서 내가 밀려 있는 거를 보면 화가 나요. 네, 내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거의 종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신기해하는 측면이 크죠. 이제 많은 나라에서 그 사회 변화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한국처럼 빠른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한 10년 있다 왔는데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든지, 아니면 교통편이라든지 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평소에 우리한테 제공되는 서비스 이런 게 너무나 편리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신기해하는 측면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는데 그것도 참 신기해하죠. 화가 날 땐 나 있는데 또 이제 뭉친다든지,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집단적으로 또는 여럿이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또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또 그것도 신기하다라고 또 얘기하고. 저도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봤는데 약간 조심해야 되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시스템이랄지, 우리 사회를 그나마 이제 건강하게 굴러가게 만드는 많은 측면이 유교에서 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어떤 시위라든지 민주화 운동이랄까, 이제 그런 대정부 내지는 그런 국가적인 시민 운동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의 주장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의 기준이 이제 하늘의 도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교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노동 쪽의 문화에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돌아가는 이유가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름도 모르고 국가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인식하기가 어렵죠. 그냥 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장유유서 또 이제 이 서열 문화도 되게 이제 단점 위주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사실 올바른 유교적 가치관은 장유유서라는 게 이 나이값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위치에 맞는 일을 우리가 잘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갑질을 하고, 나이가 적고 이런 이제 서열이 낮은 사람들 위해 네가 군림해라라는 얘기는 유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연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 역할을 못하고 안 좋게 하면은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유교적인 사고 방식이죠. 해서 이제 유교의 뭐 단점만을 물려받았다라기보다는 좀 현대사를 거치면서 좀 왜곡된 측면도 있다.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이 어디서 온 단점인가를 인식을 하면 또 개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유교 자체의 문제다 해서 유교를 없애자라는 게 답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한국이라는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인들 자체가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나는 되게 괜찮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와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한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인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까지 쓰레기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나를 볼 때도 그렇고 이제 뭐 나라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좀 객관적인 시각, 객관적으로 나를 다른 사람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객관화의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 되게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그 바람직한 일을 하는데 기왕이면 긍정적인 바탕에서 바람직하게 만들어 가야지. 이건 나라도 아니고 막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뭐지. 여기서 나만 나아져야지라는 거는 조금 이제 나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인사이트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인사이트 코리아를 가끔 검색에 뜨는 영상들을 보면서 참 좋은 채널이다. 나도 저기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와서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사이트 코리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얻으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쪽의 이제 사고방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